안녕하세요. 저에겐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언니가 있어요. 3년 전에 다사다난한 일을 겪으면서 언니와 더 사이가 돈독해졌는데요. 사실 우리 두 사람은 원래부터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서로 엄청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결이 다르다고나 할까요? 저와 언니는 어려서부터 개와 고양이 같았어요. 제가 개라면 언니는 고양이였죠. 저는 정이 많고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었는데 언니는 저와는 완전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순박한 시골 여자라면 언니는 차가운 도시녀라고나 할까요? 어려서부터 유달리 우리 둘은 달랐어요.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고 사회성도 좋은 편이어서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저의 밝은 성격 덕분인지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늘 있었죠. 반면에 언니는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언니에게 같이 가자고 졸랐는데 언니는 저와 같이 가는 게 귀찮은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언니는 혼자서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학교 다니는 걸 좋아했던 거였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늘 친구도 없이 혼자 다니는 언니가 안쓰러워 더 같이 다니려고 했던 거였는데 언니는 자꾸만 달라붙는 제가 귀찮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다 큰 성인이 되어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알게 된 거였어요. 저는 성격이 즉흥적인 편입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당장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10대, 20대 때만 해도 아주 별난 짓을 다 했네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어릴 때 안전교육이라고 배우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말라든지 젓가락을 절대로 콘센트에 넣으면 안 된다든지 하는 거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경각심을 갖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젓가락을 콘센트에 꼽아보았어요. 그러자 젓가락을 잡은 손이 아주 강한 자석에 붙은 것처럼 젓가락이 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젓가락을 콘센트에서 뽑아냈죠. 그게 너무 신기해서 한 번 더 젓가락을 꼽아본 게 저였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요즘처럼 220볼트가 아니라 110볼트여서일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여러분은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 트럭에 올라가 시동을 걸어 동네를 운전하다가 또랑에 빠진 적도 있었죠. 엄마는 그때 자기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며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좀 즉흥적이고 무모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언니는 정반대였죠. 제가 안전불감증이라면 언니는 안전제일주의였어요. 게다가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가더라도 매 끼니 식사 메뉴까지 모두 정해서 준비해오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캠핑장을 갔는데 옆 텐트에서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라면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나는지 저도 라면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말했죠. 언니, 우리 오늘 저녁에 라면 끓여 먹자. 안 돼. 라면 메뉴는 내일 점심이야. 그냥 지금 끓여 먹자. 저 옆 텐트에서 라면 냄새 장난 아니야. 나 지금 당장 라면 먹고 싶어. 안 돼, 민영아. 라면은 저녁에 먹는 것보다 내일 점심에 먹어야 돼. 점심 땐 물놀이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라면 끓여 먹고 후딱 치우고 놀자. 그리고 오늘 저녁은 목살이야. 목살을 내일 점심으로 옮기면 땡볕에 언제 구워서 언제 먹고 언제 치워? 그래도 나 라면 먹고 싶은데. 야, 됐고 지금 몇 시야? 5시 반. 그럼 가서 야채 씻어와. 30분 있다가 숯불 지피려면 지금 식재료 준비해야 돼. 아, 언니 조금만 쉬다가 갈게. 지금 다녀와.
5분만. 야, 빨리 일어나. 어딜 누워? 언니도 앉아. 좀만 쉬다가 가자. 야, 그 말 할 동안 이미 야채 씻었겠다. 빨리 안 일어나? 언니와 저의 모든 대화가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그러다 크게 싸우기라도 하는 날이면 서로 머리채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은 농가 밭으로 가야 했어요. 저희 엄마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벌칙으로 농사일을 시키셨거든요. 저희 집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저희 두 자매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농가밭에 엄마는 혼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힘드실 게 당연한데 힘들다 아프다 소리 한 번 없이 묵묵히 일을 하셨죠. 그런 엄마가 가장 속상해하실 때는 바로 우리 자매가 싸울 때였어요. 엄마는 바라는 거 하나뿐이 없어. 너희 둘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거. 제발 좀 싸우지 마. 하늘 아래 민정이랑 민영이 너희 둘뿐인데 엄마 죽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가 죽긴 왜 죽어? 엄마 죽지 마.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도 있다니? 지금이야 내가 너희 둘 싸우는 거 말린다지만 엄마 없으면 어쩌려고들 그래. 엄마가 오래 살면 되지. 그리고 민영이 너만 잘하면 싸울 일 없는 거 알지? 아까도 네가 내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툭탁거리던 우리 두 사람은 커서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식성까지 달랐습니다. 저는 해산물을 못 먹는데 언니는 해산물을 좋아했죠. 그래서 외식하기로 해놓고 식당을 못 정해서 끼니를 놓친 적도 있었어요. 아이고 이것들아,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이게 이렇게 서로 우겨댈 일이야? 니들 이렇게 자꾸 싸울 거면 오늘 그냥 굶어. 그럼 또 밭으로 끌려가서도 툭탁거렸습니다. 야, 김민영, 너 일 똑바로 해라. 엄마가 바구니에 가득 채워오랬거든? 나 지금 배고파서 말할 기운 없어. 언니는 왜 맨날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 나 해산물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는 너야말로 내가 해산물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한 번도 같이 가자고 해준 적도 없잖아. 그렇게 말싸움 끝에 결국 소쿠리를 서로에게 던지다가 또 혼나는 우리 두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언니였는데 제가 언니를 존경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오랜만에 엄마와 옷을 사러 간 적이 있었어요. 다 같이 세 모녀가 오랜만에 쇼핑을 한다니 신나서 나갔죠. 저와 언니는 1층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뭐 좀 볼 게 있다며 4층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린 겁니다. 사람들은 놀라 모두 건물 밖으로 나가더군요. 순식간에 매캐한 연기가 건물을 감싸기 시작했고 뭔가 잘못된 분위기였어요.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그래서 저도 언니와 함께 건물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미로처럼 넓은 상가 건물에서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2층에서도 사람들이 우르르 계단으로 내려오는 게 보였거든요. 1층 입구에 다다른 순간 엄마 생각이 났어요. 언니, 엄마는? 일단 나가자. 언니는 저를 끌고 문 밖까지 나가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야, 넌 여기 있어. 절대로 들어오지 말고. 내가 엄마 데려올게. 그러더니 쏜살같이 건물을 들어가서는 순식간에 4층까지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땐 정말 언니가 슈퍼우먼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빠르게 엄마를 모시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거든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서 있는데 건물 관리인이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화재 경보기가 잘못 작동한 거예요. 안심하시고 쇼핑하셔도 됩니다. 그러자 저희 언니가 똑 부러지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이 냄새는 뭐죠?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나던데요. 진짜로 불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지하에서 교체 공사하는 게 있는데 용접 때문에 연기가 좀 나서 그래요. 어제 공사를 마쳤어야 되는데 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정말 다행히 진짜 불이 난 건 아니었어요. 저와 엄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언니가 다르게 보였어요. 언니가 날 사랑하는 마음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건물에 불이 난 줄 알고 저를 밖으로 피신시킨 후 엄마를 구하러 가는 모습이 정말 멋지더군요. 그동안 앙숙처럼 지냈는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날 아끼는 마음이 있구나 싶어서 언니가 고맙고 애틋하게 느껴졌죠. 일종의 존경심도 생겼고요. 엄마에게 언니 대단하다며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언니가 어려서부터 널 얼마나 챙겼는데. 옛날에 동네에 떠돌이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개가 너 물려고 했잖아. 그때 네 언니가 빗자루랑 쇳쓰레받기로 막아서 지켜준 적도 있었어. 네가 6살이고 네 언니가 7살이었나? 동네 어른들이 네 언니 대단하다고 저렇게 지 동생 챙긴다고 기특해 했었는데 너 기억 안 나? 그런 일이 있었다니 몰랐어요. 걔가 저를 물려고 한 꿈을 꾼 적은 있는데 그게 꿈이 아니라 진짜였다니 그 사실에 놀라고 언니가 날 정말 많이 아끼는구나 싶어서 또 한 번 놀랐죠. 아무튼 그때부터는 언니를 좀 다르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세모녀 잘 지내다가 제가 23, 언니가 24일 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농사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늦게까지 주무시네? 오늘은 밭에 안 나가도 되는 거야? 응?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요새 나이 들어서 그런가 피곤해 죽겠네.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엄마는 농사와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든지 뛰어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논밭 관리가 안 될 만큼 많이 피곤해 하셨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워하며 엄마에게 이것저것 영양제를 사다가 날랐죠. 언니는 엄마를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땡땡병원에 진료 예약해놨으니까 그날 나랑 같이 가요. 제가 걱정하며 엄마 건강 걱정을 하는 동안 언니는 이미 발빠르게 진료 예약을 잡아둔 거였어요. 요즘 큰 병원들은 예약해서 진료 보려면 빨라야 2주쯤은 기다려야 하는데 언니가 일찌감치 예약한 덕에 엄마를 모시고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땐 또 언니가 되게 듬직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여러 증상을 살피더니 정밀 검진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럴 필요까진 없을 것 같다고 했죠. 아유, 정밀 검진 할 정도로 어디가 안 좋은 건 아닌데. 검사비도 비싸고 굳이 안 해도 돼. 선생님, 정밀 검진 해주세요. 어떤 검사들 하시는 거죠? 언니는 핸드폰을 꺼내 날짜와 검진 종류까지 쭉 적어 내려갔어요. 엄마의 의사는 무시해버리고 검진을 받게 했죠. 그런데 검진 결과를 듣고 나서 그러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유방암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언니 덕에 엄마의 치료를 일찍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엄마, 그동안 엄마가 혼자서 우리 키우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죄송해요. 엄마 빨리 나으세요. 내가 이제부터 진짜 언니랑도 안 싸우고 엄마 말 잘 들을게. 주말에 도망도 안 가고 농사일도 도울게. 저는 속상한 마음에 울먹이며 엄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울지 마. 엄마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이게 왜 너희 때문이야? 평소에 건강관리 안 한 내 잘못이지. 밥 대신 빵 먹어서 이렇게 됐나 보다. 엄마, 이제부터 암치료 들어가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힘내세요. 언니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를 바라보았고 저도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그때가 암 2기였습니다. 전이 되진 않았지만 암 크기가 작지도 않았죠. 2년간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엄마는 점점 좋아졌어요.
다만 엄마는 놀고 있는 땅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내가 빨리 나아서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하네. 아직 암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밭에 나가 일하려는 엄마를 보고 언니와 제가 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만 괜찮은 날이면 수시로 밭으로 나가시는 엄마였어요. 언니는 걱정되었는지 어느 날 우리 땅을 지도로 출력해 와서는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서 논밭 전부 관리하다가는 또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 지도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여기만 소소하게 하세요. 나머지 땅은 영길이 아저씨네가 임대해서 농사 짓고 싶다니까 영길이 아저씨네 맡기고요. 지도에 빨간색으로 아주 작은 네모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하던 농사일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크기였죠. 이 정도면 거의 엄마에게 일하지 말라는 거랑 같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지도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는 생각에 잠기시더라고요. 저와 언니도 침묵하며 그런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죠. 평생을 해온 일이고 그 논밭으로 자식을 번듯하게 키워오신 엄마였어요. 우리 집안의 밥줄이나 마찬가지였던 농사일에 손을 떼야 한다고 하니 많은 생각이 드셨겠죠. 무거워진 분위기에 저는 한마디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언니가 조심스럽게 엄마의 기분을 살피며 묻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코를 한번 훌쩍이더니 갑자기 정적을 깨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얼마 받기로 했니? 너무나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와 언니는 빵 터졌어요. 엄마, 지금 계속 임대료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계산해야지. 그게 땅이 얼만데. 엄마, 괜찮은 거지? 얘는 안 괜찮을 게 뭐 있어. 땅 놀리지 않고 돈 받고 빌려줄 수 있어서 다행이지. 영길이 내가 맡아서 한다니 안심이기도 하고. 근데 영길이가 아는 사이라 임대료 많이 받기는 좀 힘들겠지? 그래도 내 국민학교 동창인데 비싸게 임대했다가 동창회에 소문이라도 나면 내 이미지에 안 좋기도 하고. 엉뚱하게 초등학교 동창회 이미지를 걱정하는 엄마가 웃기기도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하는 모습에 언니와 저는 안심을 했어요. 엄마가 아무렇지 않은 듯 말씀하시긴 했지만 진짜로 아무렇지 않을 리가 없었죠. 그럼에도 딸들이 신경 쓰고 걱정할까봐 쿨하게 말씀하시는 엄마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엄마의 반응을 본 언니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자기 방에 가서 무언가를 들고 왔어요. 웬 서류 봉투였어요. 그리고 그 봉투 겉에 쓰인 글자에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죠. 땡땡 부동산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거든요. 엄마가 직접 읽어보세요. 거기 임대료도 나와 있어요. 알고 보니 언니가 이미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거였습니다. 현재는 계약서만 작성한 가계약 상태였고 도장만 찍으면 정식 계약이 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토끼눈이 되어 언니를 경악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일처리를 이렇게 한 건지 놀라울 따름이었죠. 내 언니니까 다행이지 만약 남이었다면 저 계획성과 추진력에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엄마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는 임대료에 적힌 액수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받기로 했다고? 민정아, 이거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이거 안 되겠다. 당장 내일 아침에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해. 아는 사이끼리 임대료 이렇게 받으면 안 되지. 걱정 마세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변 시세 다 확인했고 주변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정한 거예요. 엄마는 그런 거냐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언니가 하는 말이라면 믿을만 했으니
엄마가 이내 안심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수십 년 전 가격만 떠올리고 시세가 오른 건 생각 못 하셨었나 봐요. 이게 웬 횡재니?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농사일 그만둘 걸 그랬다. 엄마는 농담까지 건네며 좋아하셨어요. 아마 우리 마음 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걸 언니와 저는 모두 알았죠. 그 후 엄마는 힘겨웠던 암 치료를 끝내게 되셨어요. 다행히 5년간 추적 관찰을 한 결과 이제 더 이상 암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니의 발빠른 대처와 정보력 덕분에 엄마는 완치 판정을 받으신 거였죠. 내가 너희 둘 덕분에 이렇게 목숨을 건지네. 큰딸은 엄마 병 찾아서 고쳐주고 작은 딸은 엄마 힘내라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엄마는 일을 줄이고 취미 생활을 하시면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셨어요. 그 사이 저와 언니는 황금 같은 20대를 알차게 보냈고요. 저와 언니는 둘 다 대기업에 입사해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서울로 가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저까지 서울로 가게 된 거였죠. 그동안 엄마와 함께 지내다가 떨어지려니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엄마, 나 그냥 입사 포기할까? 여기서 엄마랑 텃밭이나 가꾸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살까? 그러자 엄마가 제 등짝을 냅다 때렸습니다. 자급자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텃밭 가꾼다고 네 핸드폰 비에 화장품 값에 옷값에 그게 나오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서울 가서 돈 벌어와. 제가 회사에 출근하기 일주일 전 이삿짐을 모두 올려보내고 우리 세 모녀가 모였어요. 언니와 제가 엄마를 시골에 홀로 남겨둔 게 신경 쓰여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딸들이 둘 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이제 다 나아서 괜찮아. 너희는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와라. 그래도 엄마 혼자 괜찮겠어요? 엄마가 왜 혼자야? 주변에 아는 사람 천진데. 그렇게 걱정되면 월급 받아서 안마기나 하나 놔주던지. 엄마는 걱정 말라며 우리 두 딸을 서울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첫 달 월급을 받던 날 언니가 말했습니다. 너 오늘 월급 들어왔지? 250만 원 내놔. 뭐? 아니 왜? 내 피 같은 돈을 왜 달라 그래? 언니 날강도야? 엄마 안마기 사드리게. 너 250, 나 250 모으면 좋은 거 살 수 있을 것 같더라. 언니는 엄마가 농담으로 한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요. 저는 언니와 함께 안마기를 보러 갔다가 가격에 무척 놀랐습니다. 언니, 그런데 안마기가 왜 이렇게 비싸? 원래 좋은 건 비싼 거야. 너 내 친구 주연이 알지? 걔가 돈 모아서 엄마 선물로 바디 머시기 안마기 제일 비싼 걸로 사줬는데 걔네 엄마가 그걸로 안마 매일 봤더니 만성 두통이 없어졌대. 막힌 혈이 풀려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두통이 없어진 거겠지. 그러니까 이왕 사는 거 좋은 걸로 사자. 알았어 언니.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안마기가 그렇게 좋은 거였어? 저는 언니 말에 홀랑 넘어가서 그 말을 듣자마자 언니에게 2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언니에게 눈 뜨고 코 베인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엄마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부족한 돈은 언니가 더 보탠다면서 엄마께 드릴 선물을 안마기로 골랐고 안마기를 배달받은 엄마는 무척 기뻐하셨죠. 내가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안마기를 사오면 어떡하니? 민정이 네 앞에선 내가 뭔 말을 못하겠다. 아무튼 우리 민정이 민영이 고마워. 엄마가 니들 걱정 안 하게 건강 잘 챙기면서 살게. 그 후 언니와의 서울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서로 극과 극인 성격 탓에 여전히 부딪혔지만 그래도 세상에 둘도 없는 자매였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서 자취하면서 인생은 각자 즐기며 살게 되었어요. 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하면서요.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대 때는 몰랐는데 20대가 되면서 완벽한 언니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건 다름 아닌 남자 문제였어요. 언니는 생각보다 연애를 잘 못하더라고요. 언니를 좋다고 다가오는 사람도 많았는데 딱히 누굴 좋아한다거나 만나려고 하질 않았어요. 제가 5명의 남자를 사귀어 보는 동안 언니는 제대로 연애 한번 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진지하게 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 좋다는 사람 많은데 왜 안 만나? 나 좋다고 하면 내가 다 만나야 되니? 난 20대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 자기 개발도 하고 직장에서 승진도 빨리 하고 싶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야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괜찮은 남자도 못 만났고 왜 우리 회사엔 차은우, 박보검, 강동원 같은 사람이 없을까? 뭐? 차은우, 박보검? 그런 사람이 회사에 있었으면 이미 기획사에서 데려갔겠지. 언니, 정신 차려. 우리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그런 연예인을 만나냐? 언니처럼 그렇게 재고 따지다가는 자연스럽게 노처녀 되는 거야. 엄마도 이젠 언니 좀 걱정하던데. 시골에 계신 엄마는 제게 늘 남자 조심을 외쳤고 언니에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른 만나라고 성하셨어요. 그도 그럴 게 언니 나이가 30이 훌쩍 넘은 때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옥순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옥순 아주머니는 영길이 아저씨 부인이자 엄마의 동창이었죠. 민영아,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가 오늘 어지럽다고 해서 병원에 왔는데 검사 받아야 한다고 입원했어. 너희들 일하느라 바쁘지? 그래도 시간 내서 한번 들려봐라. 너희 엄마가 니들 걱정한다고 말하지 말라는데 의사 얘기 들어보니까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한 거야. 언니와 저는 연차를 내고 바로 엄마에게 가보았습니다. 엄마는 옆에 계시던 옥순 아주머니를 나무랐죠. 옥순이 넌 왜 애들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바쁜 애들을 오라가라 하니? 아직 결과 나온 것도 아닌데. 의사가 아무래도 전이 된 것 같다고 하잖아. 애들도 알아야지. 저는 전이라는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언니는 의사 상담을 신청했고 의사로부터 엄마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걸리겠지만 뇌종양이 생긴 것 같다는 의사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말대로 며칠 후 엄마는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PET-CT를 찍으셨는데 엄마의 몸 군데군데 밝은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몸 구석구석 암들이 퍼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검진을 받았는데 왜 이제야 발견이 된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병원에서는 운이 나빴다고만 했어요. 엄마는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고 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같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이전보다 더 치료를 힘들어 하셨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이런 병을 2번이나 주고. 에휴. 옥순 아주머니는 저와 언니가 서울에 있는 동안 저희 자매를 대신해서 엄마를 돌봐주시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통원 치료가 불가능해지고 잦은 입원이 반복되자 더 이상 옥순 아주머니께만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언니가 휴직계를 내고 엄마네 집으로 내려갔어요. 민영아, 나 휴직계 냈어. 넌 계속 회사 다녀. 내가 엄마 옆에서 돌볼게. 언니, 나도 휴직계 낼 거야. 나도 엄마 옆에 있을래. 우리 둘 다 그럴 필요 없어. 대신 주말마다 네가 좀 도와주러 와줘. 언니는 커리어를 쌓기 위해 연애도 안 하고 열심히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엄마를 위해 휴직계를 낸 거였습니다.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2번이나 주는지 말이에요. 제발 엄마가 좋아지시기만을 바라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주말마다 찾아가면 엄마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 보였어요. 민영아, 주말마다 내려오는 거 힘들 텐데 집에서 그냥 좀 쉬지 그랬어. 엄마는 괜찮아. 전혀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엄마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언니는 저를 따로 불러내더니 엄마의 상태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엄마 상태가 안 좋대. 1년 얘기하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1년이라는 거야? 설마 아니지? 어? 뭐라고 말 좀 해봐. 민영아, 마음 단단히 먹어.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엄마 계속 응원해드리자. 그리고 엄마는 아직 모르셔.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 그날 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서는 태연한 척 연기를 했어요. 이 와중에도 엄마는 저와 언니 걱정뿐이었습니다. 입원하신 후로 걱정만 늘어있는 엄마셨어요. 나 때문에 네 언니 회사 못 나가서 어쩌니. 이러다가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하면 힘들게 들어간 회사 잘리는 거 아니니? 이제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결혼할 남자도 없고 회사까지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큰일인데 말이다. 엄마, 걱정 마. 언니는 나보다 자기 앞가림 더 잘해. 언니 말고 내 걱정도 좀 해봐. 오히려 너는 별로 걱정 안 돼. 넌 주변에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잖아. 넌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 네 언니는 안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다. 나이 30이 넘도록 남자 한 번 안 사귀어봤으니 원. 너희 고모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더 걱정이야. 저희 고모가 언니랑 좀 비슷한 성향인데 일만 하고 남자도 안 만나더니 나이 55세인 지금까지도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더 걱정이 되신 모양이었죠. 엄마 말에 대꾸 없이 묵묵히 듣던 언니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됐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엄마 말씀에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언니가 사귀는 남자라면서 멀쩡하게 생긴 남자를 병원으로 데려왔거든요. 저에게도 누굴 만난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기에 무척 놀랐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그 남자를 좀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진짜로 둘이 사귀는 게 맞느냐고 대놓고 묻기까지 했죠.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오랫동안 민정이 짝사랑해왔어요. 민정이가 어머니 일로 힘들어했는데 제가 그동안 옆에서 많이 위로해줬거든요. 그래서 민정이 마음이 움직였나 봐요. 이런 말씀 외람되지만 이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언니는 그 사람을 엄마 앞에 몇 번 더 데려왔어요. 그때마다 형부는 엄마에게 무척 잘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고기 좀 구워왔는데 좀 드셔보세요. 제일 부드러운 부위로 달라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손수 고기를 집어 엄마 입에 넣어주기까지 했죠. 엄마가 잘 드시지 못하니 직접 고기를 구워오기도 했고 죽을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자상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우리 언니를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얼마 후 언니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나 기찬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그 사람 학벌, 학력, 직업 다 좋고 집안도 평범하니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더 버텨줘요. 언니는 무리스러울 만큼 빠르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혼 이야기를 꺼낸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언니가 한번 계획을 세우면 추진력이 남다른 거야 알고 있었지만 결혼까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죠.
주변에서는 언니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모두 놀라는 눈치였지만 번듯한 형부와 만나 결혼한다고 하니 모두 시집 잘 간다고 한입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형부는 엄마에게 정말 잘하기도 했고 소위 말하는 조건도 좋은 남자였어요. 서울대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집안도 중산층 정도는 되었고요. 다만 언니가 바라던 강동원, 박보검급은 아니었지만 눈, 코, 입이 멀쩡하게 달려있긴 했죠. 아무튼 엄마는 힘든 몸을 이끌고 화촉점화까지 무사히 하셨어요. 이제 너희 둘만 잘 살면 난 여한이 없겠다. 민정이 너가 잘 살아야 네 동생도 잘 되는 거야. 서로 많이 사랑해주면서 그렇게 살아. 언니는 결혼 후에 엄마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신혼집이 서울에 있다 보니 시골에 계신 엄마를 챙기기가 어려워서 병원을 옮긴 거였죠. 엄마는 시골을 떠나는 걸 달가워하지 않으셨지만 딸들이 왔다 갔다 힘이 들까봐 우리 뜻대로 해주셨습니다. 형부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엄마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들려서 엄마의 건강과 안부를 챙겼죠. 결혼 초에는 부부라고 믿기 힘들 만큼 형부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언니가 어느덧 형부를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언니가 엄마 때문에 시간에 쫓기듯 급하게 결혼한 건 아닌지 해서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형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언니를 보니 괜한 걱정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자매와 형부는 엄마의 쾌유를 바라며 병구안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엄마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했고 형부도 제 옆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언니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우는 형부를 보면서 형부도 나처럼 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엄마 병원 모셔다 드리고 돌봐드린 걸 생각하면 한없이 고맙게 느껴졌죠.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이 세상에 남은 건 언니와 저 둘뿐이었어요. 엄마의 바람대로 우리 두 사람 우애 있게 잘 지내자 했고 실제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언니와는 싸울 일도 없어지더라고요. 서로 챙겨주고 감싸주느라 바빴습니다. 언니네 신혼집과 저의 자취방이 가까워서 서로 자주 왕래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언니가 제게 연락도 잘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그전까지만 해도 제 안부를 자주 묻던 언니였는데 말이죠. 제가 연락을 해도 단문이 오질 않길래 회사를 마치고 저는 언니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불 꺼진 집에서 조용히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엄마를 잃은 상실감에 슬퍼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 식탁 위에 올려진 서류 봉투를 보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봉투를 보고 놀라자 언니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나 이혼하려고. 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무심하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호들갑을 떨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언니,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언니 형부랑 사이 좋았잖아. 세상에 형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혼이야. 그러자 언니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저는 제 생각을 여과 없이 입으로 뱉어냈습니다. 설마 언니, 형부랑 결혼한 거 엄마 때문에 억지로 한 거였어? 엄마가 언니 결혼하는 거 보고 가는 게 소원이라 그래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네.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는 건지 언니는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형부 바람펴. 엄마 때문에 결혼했는데 내가 이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잘된 것 같아. 이참에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받아내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니까 이혼도 쉬울 거고. 뭐 생각해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결혼이었네. 언니는 담담한 듯 이야기했지만
술잔을 들고 있는 손은 떨고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결혼한 게 맞을지언정 언니가 형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봐온 제가 그걸 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 성격상 그동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당장 그 상간녀가 누군지 찾아가서 머리채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언니 말에 의하면 형부도 집 나간 지 좀 되어서 그 여자랑 같이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 후 언니를 불러냈어요. 언니는 나오기 싫다고 했지만 제가 꾸역꾸역 불러냈죠. 어디 가는데 그래? 어떤 년인지 봐야지. 이대로 곱게 정리하려는 건 아니지? 근데 손에 든 그건 뭐야? 남의 집에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 저는 언니와 함께 그 여자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자 집을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형부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형부만 따라가면 되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가슴골이 드러나는 깊게 파인 옷을 입은 여자가 나오더군요. 저는 좁게 열린 문틈을 확 열어제치고는 신발을 신은 채 냅다 들어갔어요. 그곳 거실에 리모컨을 쥐고 반쯤 누워있는 형부가 보였습니다. 형부가 저를 보더니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어머, 남의 집에 왜 들어오고 난리야? 당신들 누구야? 불륜녀가 쫓아와 제 옷을 잡고 늘어지길래 손에 들고 있던 음식 쓰레기 봉투로 그 여자 얼굴을 냅다 후려쳤습니다. 퍽소리와 함께 봉투가 터졌고 그 여자 온몸에 쉰내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범벅이 됐죠. 저는 밑에 떨어진 음식 쓰레기를 두 손으로 모아 그녀 머리카락에 발라 비벼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악소리를 내며 비명을 지르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뒤에서 보고 있던 언니는 놀라서 눈만 동그래져서는 바라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부엌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음식 쓰레기를 찾아 들고 와서는 형부에게 냅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형부 입에서 온갖 육두문자가 나오는데 내가 알던 그 자상했던 형부가 맞나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본성을 감추고 있던 거였죠. 야, 김민정. 이렇게 더럽게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알아?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재산 분할 소송이고 뭐고 다 해야겠네. 뭐? 재산 분할? 내가 그동안 장모님 병간호한다고 얼마나 노력했냐. 그러니까 장모님이 남기신 땅이랑 시골집 반반 나눠야지. 안 그래? 헐, 이 미친 형부 시키가 뭐라는 거야?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 재산을 탐내? 아직 네 언니랑 내가 부부인 이상 장모님한테 상속받은 재산은 반반 갈라야지. 내가 미쳤다고 장모님 비위 맞춰가면서 수발든 줄 알아? 그럼 당연히 받을 건 받고 끝내야지. 불륜녀가 끼어들어 이야기하는데 저는 순간 불륜녀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어? 너 추한미냐? 땡땡고 3학년 4반 추한미 맞지? 아닌데? 나 3반이었는데? 뭐래? 너 그때도 다른 애들 남자친구 건드리고 다니더니 그 버릇 여전하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학교 공식 왕따였던 거야. 네가 우리 언니 남편을 건드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너 딱 기다려. 내가 조만간 너 아주 박살내버릴 테니까. 제가 불륜녀와 아는 사이라고 하자 형부시키는 불륜녀와 찰싹부터 속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퀴벌레 한 쌍처럼 저러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언니는 화도 안 나는지 조용히 집안을 구석구석 둘러보더니 갑자기 깔깔깔 웃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배야, 진짜 사람 인연 못 같네. 야 변기찬, 둘이 잘 해봐. 그리고 우리 엄마 유산? 뺏어갈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뺏어가 보든지. 그러더니 언니는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언니, 이대로 그냥 가려고? 진짜로 재산 뺏어가면 어떡해? 걱정 마. 저 인간 보니까 법에 대해 1도 모르네.
상속받은 재산은 못 나눠. 가자. 이제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복수해줘야지. 언니는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그곳에서 빠져나왔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도 씩 웃기만 했습니다. 그게 뭔진 나중에 알았죠. 그 후로 일은 척척 진행되었어요. 언니가 그 여자 회사를 어떻게 알았는지 인사과에 고발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그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게 그 여자 명함이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언니 친구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 명함이요. 그 언니네 어머니가 남편 바람으로 이혼해서 옷장사로 밥벌이를 하시다가 나중엔 디자인 회사까지 차리신 거였습니다. 여러모로 대단한 분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디자인 회사 회장님이 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언니가 웃었던 거였어요. 언니는 그 후 친구를 만나고 왔고 얼마 안가 추한미는 회사에서 단칼에 잘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 바람이라면 치를 떠는 회장님이 가만둘 리가 없었겠죠. 졸지에 형부 시키가 그 불륜녀를 먹여 살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형부도 무사히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가 형부 회사에도 알렸거든요. 다만 형부는 감봉 처리만 되고 본사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출만 되었어요. 언니는 이 결정에 아쉬워하며 상간녀 소송과 함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언니가 승소해서 형부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죠. 그리고 형부가 요구하던 재산 분할은 택도 없었어요. 어차피 결혼 생활이 짧기도 했지만 부모님 유산으로 받은 재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산 분할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형부는 위자료만 뜯기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 두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형부 시키가 추한미랑 결혼을 할 거라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최대의 복수는 언니가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거래. 그래서 말인데 언니도 남자 만나볼래? 저는 언니에게 저와 친한 친구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진짜 착한 애였어요. 다만 이 친구가 좀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 20대에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한 번 이혼의 아픔을 겪은 전적이 있었죠. 언니에게 모든 걸 설명하고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평소라면 거절할 언니였지만 언니도 좀 달라진 건지 만나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친구로부터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이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잘 된 것 같았어요. 그 친구 진짜 괜찮은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조건을 과시하듯 말하며 제가 넘어오길 기다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기 연봉이 5억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가 땡땡 기업 계열사 사장이라고 하고 또 자기는 부모님이 이미 이것저것 물려주셔서 서울에만 오피스텔이 세 채 있는데 오피스텔을 옮겨 다니며 살고 있다고 했죠. 실제로 저를 그 오피스텔로 데려간 적도 있었어요. 나름 고가의 오피스텔이라 삐까뻔쩍하긴 했죠. 다만 이 남자 조금 못 믿어온 구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못 보던 반지를 약지에 끼고 있다든지 오피스텔에 여성용 제모기가 있다든지 말이에요. 그 반지는 뭐야? 아, 이거? 실은 과거에 여자친구랑 맞춘 커플링인데 그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 그런데 그 후로 이 반지를 빼기만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도한다는 생각으로 가끔 끼고 다녀. 그러면서 보기 안 좋으면 빼겠다고 반지를 슬쩍 빼더라고요.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여성용 제모기를 보았을 때도 이 남자 반응은 비슷했어요. 이 제모기 여자 거 아니야? 그거 내가 가끔 다리털 밀 때 쓰는 거야. 우리 민영이 혹시 오빠 의심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오빠는 요새 민영이만 보인단 말이야. 우리 이제 진지하게 만나보는 거 어때?
다리털 봐봐. 어? 다리 털은 왜? 밀었는지 보게. 아, 요새 겨울이라 추워서 안 밀어. 여름에 반바지 입을 때만 미는 거야. 그러면서 있는 옷에 없는 옷에 다 부리는 남자였어요. 아무리 봐도 사기꾼 냄새가 폴폴 나서 언니에게 소개시켜줬던 제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딱 봐도 거짓말이잖아. 너 그 말을 다 믿고 있었냐? 당장 그만 만나. 딱 봐도 사기꾼이구만. 그 말을 듣는데 왜 회심의 미소가 지어지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날로 그 남자에게 사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를 데리고 일부러 그 불륜녀 앞을 알짱거렸어요. 추한미가 알바하는 카페도 찾아가고 일부러 동선을 파악해서 우연인 듯 마주쳤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제 남자친구 자랑을 했습니다. 쇼핑몰에서 마주쳤을 땐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이걸 다 남친이 사준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딱 봐도 시기 질투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카페 앞에 찾아가서는 일부러 카페 앞에 남친의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차는 1억이 넘는 고급차였어요. 그걸 본 추아미 표정이 묘해지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더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거의 매주 주말마다 갔어요. 그랬더니 웃긴 일이 벌어졌죠. 추아미 그게 화장에 신경 쓰고 나타나더니 몸에 쫙 달라붙는 야한 옷을 입고 가슴골을 제 남친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더라고요. 게다가 손수 커피를 남친 앞에 가져다 주기까지 했죠. 대놓고 제 남친에게 어필하는 거였습니다. 남자친구 표정을 살피자 콧구멍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내심 웃겼죠. 제가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쟤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애가 집에 돈은 많은데 좀 멍청해. 지금까지 사기만 2번을 당했대. 그래서 걔네 아빠가 화나서 이 카페 차려주고 앞으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대. 그런데 지금 만나는 놈도 사기꾼인가 봐. 그 남자랑 결혼까지 생각하더라고. 누가 좀 쟤 좀 말려줘야 하는데. 사기? 얼마나? 글쎄, 뭐 한 5억은 넘는다는데? 미쳤지 뭐. 남자한테 한 번 빠지면 애가 못 빠져나오더라고. 그러고 보니 자기가 한미 취향이네. 내가? 키 180에 날씬한 몸매. 그리고 옷 잘 입는 것까지. 자기는 나 배신하면 안 돼. 당연하지. 난 너뿐이야. 저는 미끼만 던진 거였어요. 물론 추한미의 집안 사정과 사기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었고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던진 거였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진짜로 추한미와 제 남친이 둘이 만나더라고요. 저는 사기꾼 남친과 자동으로 헤어졌고 그 바람에 형부시키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결혼도 파토나고 그 남자 찾아가서 가만 안 둔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죠. 저한테까지 와서 그 남자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한미가 결혼한다더군요. 야, 추한미 진짜 얼굴 철판 아니냐? 우리랑 친하지도 않았는데 애들한테 다 청첩장 날렸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임신 5개월이래. 걔가 일부러 그 남자 잡으려고 임신한 거라던데? 저는 당장 그 친구에게 청첩장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고 신랑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제비처럼 물어다 준 그놈 맞더라고요. 저는 순간 회심의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언니와 함께 대망의 결혼식장에 참석했습니다. 추한미는 저와 언니를 보곤 놀란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여유 있는 표정으로 바꾸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결혼한다는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 하긴 내가 네 언니랑 너한테 좀 미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온 김에 식사나 하고 가. 예비 신랑은 절 봤는지 고개를 한껏 돌려 못 본 척을 하고 있었죠. 전 아무런 대꾸 없이 조용히 식권을 받으러 갔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예식장 바닥에 흙먼지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제 뒤로는 제 친구 94명이 뒤따르고 있었거든요. 원래 100명 모으려고 했는데 6명은 집안일로 불참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미리 1,000원이 담긴 축의금 봉투를 나눠주었어요. 그 봉투를 내고 식권을 받게 한 후 모두 즐겁게 뷔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동창회가 시작되었죠. 제가 친구가 좀 많습니다. 우리 학교 공식 마당발이 저였어요. 친구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뷔페 음식을 동내는데 거의 한 무리의 메뚜기 떼 같았습니다. 게다가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주제는 당연히 신랑 신부 이야기였죠. 야, 지금 예비 신랑이 사기꾼이래. 맞아. 그 남자 빚으로 플렉스하는 줄도 모르고 한미가 임신까지 한 거라는데? 한미가 책임지라고 해서 그 남자가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라는 얘기도 있어. 우리 오빠가 서울대라서 알아보니까 서울대 졸업생 중에 저런 사람 없더래. 민영이가 알아보니까 외제차도 전부 풀 대출이라던데? 연봉 5억도 뻥이야. 자기가 법인 세워서 회사 운영한다길래 찾아가 봤더니 완전 유령 회사더라. 이쯤 되면 한미가 좀 불쌍한 거 아니냐? 불쌍하긴 남의 남자 떡이 더 좋아 보이니까 뺏어간 건데 그게 금인지 똥인지도 모르고 똥 잡은 거잖아. 나도 고등학교 때 얘한테 남친 뺏긴 거 생각하면 진짜 열받아. 열받으니까 식욕 땡기네. 야, 한 접시 더 떠오자.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점점 널리 퍼져나갔고 한미의 친인척들이 듣게 되었는지 어느덧 한미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추한미의 표정은 매우 불안해 보였는데 갑자기 피로 현장에서 하혈을 하며 쓰러졌어요. 결국 구급차가 와서 한미를 데려갔죠. 그 후 친구로부터 한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추한미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이가 잘못되었다는 말에 안 됐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아기는 죄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싶었는데 제 생각보다 더 빨리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사기꾼 놈이 제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 카페 한미 거라며. 그리고 걔네 집 부자라며. 어머, 내가 그랬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걔만 보면 머리가 좀 돌거든. 그래서 그날 허운을 했나 보다. 그런데 결혼 전까지 몰랐던 거 보면 한미도 자기 카페라고 속이고 그랬나 보네. 둘이 잘 어울리던데 계속 만나지 왜? 야, 너 설마 일부러 그랬냐? 추한미 전 남친이 알고 보니 너네 언니 전 남편이라며. 너 추한미 골탕 먹이려고 나 이용했어? 어머, 그걸 이제 알았어?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둘이 눈 맞은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안 그래? 둘이 좋아서 붙어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진실이 드러나자 전 남친은 제게 협박 전화를 해왔습니다. 나중엔 좀 무서워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당시 만나는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루는 남자친구가 저 대신 그놈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이강두 씨, 한 번만 더 내 여자친구한테 협박 전화하면 고소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감싸 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사실 이 남자는 제 언니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제가 언니에게 의사 친구를 소개해줬더니 언니가 제게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준 거였습니다. 제 의사 친구는 원래 저와 같은 학과를 다니다가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치러서 의사가 된 친구였죠. 암튼 우리 자매는 의사와 변호사 남자친구를 양 옆에 끼고 든든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어느 나라던 예부터 내려오던 이야기 중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남의 것을 탐했다가 하늘 품게 해서 제대로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형부시키가 퇴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네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언니한테 한 소리 했다네요.
자기 아들 일도 못 다니게 만들었다고요. 언니 말로는 시어머니가 경우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역시 팔은 안으로 굽나 봅니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막 욕하면서 얘기하는데 나 왜 이렇게 속으로 고소한지 몰라. 일부러 내 속 풀어지라고 일부러 전화하셨나 싶었다니까. 전 형부 변기차는 회사 내에서 불륜남으로 소문이 다 나고 상사들 눈에 찍히는 바람에 눈치가 보여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고 했어요. 이로써 우리의 복수는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동창회를 했습니다. 일부러 제 언니와 제 남친 자랑을 마구마구 퍼뜨렸죠. 아마 그 소식은 여기저기 입을 타고 추함이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추함이 개 성격에 잠 못 자고 화병 났을 거라 확신이 드네요. 언니는 1년 후에 제 친구와 결혼할 거래요. 늘 혼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던 언니가 이번에는 제 의견도 물어오네요. 저는 당연히 둘이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언니와 사이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더 잘 챙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언니를 낳아준 우리 엄마 아빠께 감사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